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오늘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정말 이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로 여고생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고생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언젠가 곤란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내 고교 생활은 특별하게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나날, 그런 평범한 나날이 어느 날 돌연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선생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고교 생활이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임한 아키야마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에 온 것은 내가 2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시기에 와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바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오늘부터였지? 어떤 선생님이려나? 온미남이면 좋겠다. 맞아. 왔다. 안녕하세요. 담임이셨던 이토우 선생님이 출산 휴가에 들어가셔서 이 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키야마 시게루입니다. 꽃미남. 진짜네. 딱이야. 선생님 몇 살이에요? 24살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유감이지만 이거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될 리가 없잖아. 뭐 우리 같은 어린애는 상대해주질 않지. 그렇지. 그럼 한 사람당 운동장 5바퀴를 뛰어보자. 헐 정말 짜증나. 귀찮아. 뭐라? 차라코 왠지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끄떡 없어. 이봐, 너희들 떠들지 마. 왜 이러지? 차라코! 이봐, 야마모토 괜찮아? 제가 양호실에 같이 갔다 올게요. 그래, 부탁한다. 어머, 차라코 정신이 드니? 유카 선생님? 여기 양호실? 체육시간 도중에 쓰러졌다고 그러던데. 네? 정말요? 빈혈인 것 같은데 이상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요, 전혀. 뭔가 의식이 몽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 그럼 조금 더 여기서 쉬는 게 좋겠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꽤 괜찮아진 것 같은데. 좋은 아침이야. 정신이 드니? 왜 아키야마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고 들어서 놀랐어.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야. 선생님! 미안.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고 싶었어. 참나, 놀리지 마세요. 미안. 갑자기 이래서 깜짝 놀랐네. 하지만 선생님이 이번에는 내 몸을 끌어당기면서 설마... 잠깐만요.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당하면 진짜라고 생각한다고요. 진짜로 생각해도 되는데.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 오늘은 갑자기 그래서 미안해. 놀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뻐요. 나도 차라코가 받아줘서 너무 기뻐. 저 선생님을 좋아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좋아해주면 기쁠 것 같아. 라기보다는 이미 좋아해요. 고마워. 나도 좋아해. 그럼 사귄다는 말인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비밀이야. 물론이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가도 돼요? 물론이야. 실례합니다. 어서와. 차라코는 사복 입으면 어른스럽네. 남자 혼자서 사는 집은 이런 느낌이구나.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오는 건 처음이야? 차라코는 남자친구 없었어? 사실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오, 의외인데? 그렇죠. 꽤 노는 애처럼 보이지만요. 그럼 그런 경험도 없어? 맞아요. 키스한 것도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싫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지. 더더욱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럼 첫 경험 해볼래? 네?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부드럽게 해줄게. 하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좋아하지만... 그럼 괜찮지? 고마워. 부드럽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며 나를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솔직히 처음이라서 무서웠지만 거부하면 선생님이 싫어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돼서 흐르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차라코 너무 좋았어. 정말? 여러 가지를 익숙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부끄러워하는 차라코 귀여웠어. 조금 부끄러워요. 내일 방과 후에도 만날 수 있어? 그럼 과학실에서 기다릴게. 네? 학교에서요? 안 될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이면 학교는 위험하지 않나요?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좋아해요. 그럼 약속이야.
기다리고 있었어, 차라코. 누가 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니까. 안에서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그렇구나. 키스해도 돼? 차라코, 귀엽네. 선생님, 이 이상은 안 돼요. 왜?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나 좋아하는 거잖아. 좋아해. 그럼 괜찮지? 교복 입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하는 차라코, 귀여워. 선생님! 소리 내면 안 돼. 어머, 차라코 왜 그래? 조금 속이 안 좋아서요. 또 빈혈 일어나? 조금 쉬는 게 어때? 그렇게 할게요. 차라코,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네? 네? 그런가?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좋겠다. 청춘이네. 유카 선생님, 텐션이 너무 높다고요. 아니, 교복 데이트라든지 멋지잖아. 하지만 임신만큼은 조심해야 돼? 네? 제대로 피임은 하도록 해. 피임을 하지 않는 남자는 안 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런 건가요? 그런 거야. 제대로 차라코를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거라면 피임할 거라고. 하지만 좀처럼 말하기 쉽지 않아서요. 안 돼. 확실하게 말해야 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서요. 그런 걸로 싫어하는 녀석은 이쪽에서 버려버려. 유카 선생님 멋져. 오늘도 차라코 귀여워. 저기 이거 써주면 안 될까요? 뭐야? 이거 네가 산 거야? 제대로 피임해줬으면 해서. 제대로 밖에다가 싸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끼우고 하면 안 되더라고. 하지만 임신하면 곤란하고. 임신하면 제대로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차라코,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좋아해요. 하지만 그럼 괜찮잖아. 그렇게 아키야마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있잖아요. 안 해요. 뭐가? 생리를 안 한다고요. 진짜? 병원에는 갔어?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호르몬이 어쩌고 하면서 늦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가 생겼으면 낳아도 되죠? 뭐? 뭐라는 거야? 하지만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보다 정말 내 애가 맞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소에도 콘돔 들고 다니잖아. 그건 선생님하고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원조 교제라도 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너 꽤 노는 것 같으니까. 나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글쎄. 나는 나아서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선 병원에 갔다 와. 만약에 임신이라면 중절 비용은 내줄게. 중절이요? 당연하잖아. 그보다 내 앤지도 모르는데 중절 비용 내주는 거에 감사히 여기라고. 유카 선생님, 그게 상담 좀... 왜 그래? 그런 고민하는 얼굴로. 나 임신한 걸지도 몰라요. 생리를 안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검사도 안 했고. 어떡하죠? 이런 거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 해요. 남자친구는 알고 있어? 응. 뭐라고 해? 그거 정말 내 애가 맞냐, 원조 교제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돈 줄 테니까 중절 수술하라고요. 뭐야 그게?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네? 이렇게 돼서 처음 알게 됐어요. 최악의 남자였어요. 그럼 우선은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자. 선생님, 테스트기 결과 같이 확인해 주실래요? 물론이지. 유카 선생님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야. 임신이 아니야.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꼭 너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알겠어요. 그보다 그 남자애 어디 고등학교 남자애니? 그게... 좀 그러면 상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는데 어때? 사실은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누구? 대학생? 그렇다면 더더욱 최악이야. 저기 아키야마 선생님이에요. 아키야마라니... 그 아키야마 시게루? 그래요. 그 순간 유카 선생님의 얼굴색이 변한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 차라코는 잘못한 거 없어. 그 남자 나하고도 사귀고 있거든. 네? 차라코하고는 언제부터? 저는 3개월 전부터예요. 나는 4개월 전부터. 완전히 겹쳤잖아요.
그 자식 정말 쓰레기네. 나랑 섹스할 때도 콘돔 쓰기 싫다고 하면서 시끄러워서 말이지. 물론 콘돔 없이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저 언제나 섹스할 때 콘돔을 써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도 나 좋아하잖아 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냥. 그 쓰레기 같은 남자, 어리고 여린 여고생한테 무슨 짓을. 거부하지 못한 저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있잖아, 섹스를 하게 되면 부담은 압도적으로 여자 쪽이 많아. 남자는 100% 임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말이야. 미성년자인 여자애한테 콘돔을 사용하지 않다니 언어 도단! 나는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역시 아키야마를 좋아하고 강요당해서 콘돔 없이 섹스를 한 자신이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못한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카 선생님이 나를 감싸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뱃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말고도 손을 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 이상 피해자가 늘기 전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 저 이대로는 너무 분해요. 그 자식 혼자 해실해실 웃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을 하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래, 그 자식은 여자의 적,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고. 네! 이렇게 나랑 유카 선생님은 아키야마한테 복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뭐가요? 너 나를 신문사에 판 거야? 팔았다기보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 뿐인데요? 라인 내용까지 나와 있잖아. 요즘은 뭐든 다 남아있어서 편리하죠. 뭐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인터넷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여고생을 손댄 음란 교사라면서. 네 교복이 찍혀있으니까 학교를 바로 유치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거니까요. 이 내용이면 내가 음란 행위로 잡혀갈 수도 있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성년자한테 손을 댄 거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게다가 매번 콘돔 없이 덮치고 말이야. 하지만 철학코, 나를 좋아했잖아. 내 아이를 낳고 싶다고도 말했잖아. 그럼 진지했던 거잖아. 아니, 그거 정말 내 애가 맞아? 라든지 원조 교제하고 있던 거 아니야? 라든지 계속 말했잖아요. 그건 임신했다고 그래서 당황했다고나 할까? 진심이 아니야. 나는 차라코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뭐? 유카 선생님이랑 양다리 걸친 주제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떻게 그걸. 유카 선생님한테 전부 들었어. 그 쓰레기 같은 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말이야. 유카 선생님은 잘못한 거 없잖아. 내가 임신했을지도 몰라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을 때 도와준 게 유카 선생님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차라코가 나를 좀 도와줘. 이대로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당연하잖아.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야. 평생을 괴로워하라고 미친놈아. 그 후 아키야마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반이 되어서 고등학교도 바로 잘렸습니다. 사실은 이전 학교에서도 학생한테 손을 댄 모양이어서 이 기사를 계기로 저도 아키야마가 손을 댔어요. 콘돔도 사용하지 않는 최악의 쓰레기 남자 라고 인터넷에 얼굴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손을 댄 건 나뿐이었는지 학교 선생님이 부탁해서 이 이상 소동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뭐 학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카 선생님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아키야마가 퇴직했으니까 나는 그걸로도 대만족. 뭐 나도 집에서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멋진 여자가 돼야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차라코, 졸업 축하해. 유카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고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학생을 지키는 게 선생님의 본분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남자를 보는 눈을 키워서 좋은 사랑을 하자. 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도 좋아.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줄게. 저도 유카 선생님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남자인지 판단해드릴게요. 우리 둘 다 기대되는걸? 고교생으로서는 조금 자극이 심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자애들은 섹스할 때 콘돔을 잊으면 안 돼. 스스로가 남자한테 건네는 정도는 해야지. 남자도 그 정도는 제대로 매너를 지키라고. 여자친구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거야. 제 이름은 안도 나츠미, 23살의 전업주부, 홋카이도 출신인데 코에이랑 결혼하고 도쿄로 왔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인데 곧 출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친정은 홋카이도에서도 유명한 신이세 여관. 전 외동딸이었고 여관을 잇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여행회사에 다니는 코에이 씨가 우리 여관에 사전조사를 하러 왔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관 안내를 담당했는데 그날 돌아가면서 당신처럼 근사한 여성과 만날 기회는 이제 없을 거예요. 꼭 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전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남자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서 그때 20살이었는데 연애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어머니에게 들키면 화내실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했더니 조신한 분이란 걸 알고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게 앞으로 매일 올게요. 그러면서 홋카이도에 있는 동안 매일 우리 여관에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관 밖 세상을 몰랐던 저한테 있어서 코에이 씨가 하는 이야기는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또 무척 착하고 칭찬도 잘하셔서 순식간에 코에이 씨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코에이 씨가 도쿄에 가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못하겠어요. 부탁이에요. 연락처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저희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딸한테 어울리는 남자한테 시집 보낼 생각이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이 여관을 홍보해서 내년까지 손님을 2배로 늘릴 테니까 그게 성공하면 따님과 교제하는 걸 허락해주세요. 큰 소리 치는 건 아무나 다 하지.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렴. 물론이죠. 나츠미 씨, 기다려줄 수 있죠? 네, 그럼요, 코에이 씨. 그 후 코에이 씨는 도쿄로 돌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 매진했고 결국 그의 손님은 전년도의 2배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코에이 씨의 열정을 인정하고 교제를 허락. 1년이 지나 제가 22살이 됐을 때 코에이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일은 신경 쓰이지만 그럼에도 전 제 인생을 코에이 씨와 함께하고 싶어 저도 도쿄로 가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임신했는데 전 입덧이 심한 편이었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왔어. 어라? 오늘 저녁밥은? 미안.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 저녁 못 만들었어. 전자레인지에 도시락 들어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먹을래?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경로. 제게 그렇게 호통을 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 늦게까지 일하다 온 서방님한테 도시락 먹일 작정이야? 게다가 데워 먹으라니. 미쳤어? 여보. 임신이 벼슬이야? 나약한 소리 말고 빨리 저녁 차려. 30분 안으로. 1초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미안해. 지금 바로. 필사적으로 저녁밥을 차리자 딴 사람처럼 얌전해지더니 평소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당신 밥은 맛있어. 아깐 화내고 그래서 미안. 저녁밥 기대하고 퇴근했는데 편의점 도시락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여하튼 아침밥도 도시락도 저녁밥도 대충 하지 마. 당신은 전업주부에다 지금 아픈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남편의 말이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계속 현기증, 구토감에 고생하며 배멀미하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또 남편이 화내는 건 무섭기도 해서 원래 남자는 모르는 건가 하고 억지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산부인과에 전화해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 5조. 일반적인 입덧의 범위를 넘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음식은커녕 물도 못 먹게 돼서 몇 주에서 길면 몇 달의 입원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5주차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서 검사 결과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비교적 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로 입원하라고 했지만 남편한테 입원한다고 했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순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갔는데 역시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어찌어찌 간신히 저녁밥을 만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잘 있지? 오늘 저녁 아진한방찌개 먹고 싶네. 할 수 있지? 미안. 오늘은 벌써 카레 만들었어. 집에 재료도 없어서 못 만들어. 뭐? 아직 5시잖아. 슈퍼 가면 살 수 있고 나 오늘 집 가면 10시 넘을 것 같은데 충분하잖아. 나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쌍둥이라던데? 쌍둥이? 이야. 쌍둥이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진다면서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더라.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입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요전부터 계속 울렁거리고 현기증도 나고 솔직히 지금도 간신히 연락하는 거야.
오늘은 그냥 카레 먹으면 안 돼? 결국 그날 남편한테서 답장이 오는 일은 없었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힘도 없었고 거의 기절하듯 쓰러져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 메시지가 잔뜩. 당신 정말 쓸모없는 와이프네. 매일 밖에서 일하는 서방님을 위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는 게 전업주부가 할 일이잖아? 그런데 입다 핑계로 계속 대충대충하고 뭐 하는 거야? 어제는 회사 사람이랑 한잔하러 갔다가 그대로 그 사람 집에서 잤는데 아내분이 싫은 기색도 없이 음식도 해주고 이불도 깔아줬어. 당신이랑 비교도 안 되게 싹싹하더라. 그리고 그분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입덧 안심했다고 하시더라? 당신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차려져 있으면 집 나갈 거니까 각오하라고. 그때 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까지 본성을 숨겨왔던 걸.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혼자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남편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무척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어머니는 허락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전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호무라짱. 나츠미, 웬일이야? 잘 있어? 실은 잘 못 있어. 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도 어둡네? 그 사람은 카와우치 호무라. 제 사촌 언니로 5살 연상. 지금은 우리 여관을 홍보하며 전국의 여행사를 돌며 영업하는 커리어 우먼. 물론 남편과도 면식이 있습니다. 전 최근 남편과 한 대화를 호무라짱에게 얘기하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뭐하는 놈이야? 이런 쓰레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하는 말 보니까 널 부인이 아니라 가장부 취급하고 있네. 나도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나 연애해본 적이 없어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아니, 솔직히 이거 못 봤으면 나도 네 남편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걸?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가정폭력 휘두르는 놈들 밖에선 완벽해.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남편이 때리거나 하진 않았어도 정신적으로 학대했네. 호무라짱,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나 오늘 휴가라 마침 도쿄 집에 있었어. 3시간 안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넌 거기 가만히 있어. 문만 열어놓으면 편할 것 같아. 고마워 호무라짱. 얼마 안 지나 호무라는 절 데리러 집 앞까지 와줬습니다. 짐 정리도 도와준 후 절 택시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피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메시지가 막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호무라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쉬어.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도 안 좋아. 고마워 호무라짱. 조금 지나자 나츠미는 진정됐는지 잠들었다. 그런데 코에이 씨한테 전화가 와서 나츠미가 깨지 않게끔 옆방으로 가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니 이 여편네 어제부터 대체 어디 간 거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렇게 멀리 못 도망가겠지? 지금 바로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아 호무라씨 아깐 실례했습니다. 실은 어제 나침이랑 싸우는 바람에 그만 말을 좀 험하게 했네요. 좀이요? 임신 초기라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거든요. 밥상 차리기 싫다면서 애처럼 계속 떼쓰고 그래서 좀 잔소리를 했더니 임산부의 심리는 무척 불안정해서 갑자기 화내거나 우는 사람도 있다고 지인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 옆에서 도울 생각인데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저도 아직 미숙해서. 떠벌떠벌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렇게까지 연기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잠든 나츠미를 의식하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건 그렇고 그거 나츠미 핸드폰이죠? 나츠미는 지금 어디에? 그건 못 알려드려요. 나츠미 코에이 씨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서요. 설마요. 그냥 잔소리 좀 한 건데 괜히 호들갑 떠는 거예요. 저한텐 나츠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은 안 보였는데요? 그럼 직접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못 알려드린다고. 모니로보 아파트죠? 네? 그러니까 모니로보 아파트에 있는 거죠 나츠미? 혹시 거기 호무라 씨 집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쪽도 일처리가 어설프네요. 제가 도망치게 내버려둘 것 같나요? 그 핸드폰 위치 추적돼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와서 전원 끄거나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니로브 아파트 앞이니까. 무서워서 창문 밖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몇 호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자동문 때문에 들어가진 못하겠는데 그쪽도 하루 종일 방 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겠죠? 얼른 몇 호인지 알려주던지 밖으로 나오는 게 신상이 좋을걸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범죄야. 남편이 와이프 관리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나침이는 절 위해 완벽하게 집안이라면서 오직 저만을 위해 헌신하면 돼요. 애도 솔직히 필요 없었는데 있는 편이 나침이를 집에 묶어두기 좋으니까요.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사람이 무슨 물건이야? 저랑 결혼했을 때부터 나침이는 제 소유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일만 할 줄 아는 여자를 내가 독차지하겠다고.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있으면 나까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거기 계속 있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런 일로 경찰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요. 전 오늘 건너편 카페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다. 젠장, 저런 사이코였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때 나침이가 방에서 나왔다. 옆방에서 나는 전화 소리를 듣고 남편과 친구의 대화를 저도 들었습니다. 호무라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나침이, 누워있어야 돼. 방금 한 얘기 전부 들었어. 스피커폰으로 얘기했거든. 저게 남편 본성이구나. 나 너무 분해. 남편한테 속아 넘어간 나 자신도, 남편한테 아무 말 못한 것도 너무 속상해. 너무 분해서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애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서 애들과 셋이서 살아야지. 나침이, 남편이랑 떨어져서 혼자 키울 각오는 있어? 애들은 잘못한 거 없어. 혼자서라도 잘 키울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맘 정했으면 됐어. 일단 여기서 도망가자. 하지만 남편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그 녀석도 마무리가 어설퍼.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어. 그리고 뒷문에서 나갈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럼 인터넷에도 안 써 있어서 아직 눈치 못 챘을 거야. 지금이 기회야. 다행히 필요한 짐은 이미 다 빼둔 터라 친구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계속 있을 거라고 하고 벌써 몇 시간 지났는데 나침이랑 그 친구가 아파트에서 나올 낌새가 없네. 이대로 쭉 버틸 작정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한번 나침이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설마 뒷문이 있는 건가? 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린 후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쫓아갔다. 다행히 회사는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돼서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하겠다고 메일을 보내 준비를 마쳤다. 걔네들보다 빨리 처가에 가야 돼. 몇 시간 후 여관에 도착.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머, 코에이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게 제 와이프가 여기 안 왔나요? 고향이 그립다더니 뭐니 하더니 갑자기 가출해버려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애착하시네요. 아내분 잘 쉬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럼 따라오세요.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츠미 씨, 남편분께서 오셨어요.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렸고 방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당황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호무라 씨, 게다가 장모님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에이 씨. 우리 나츠미 때문에 저 멀리 도쿄에서 온다고 고생했네. 남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러 온 것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내숭 떠는 거 그만하면 안 돼요? 다 들통났으니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당황해하는 코에이 씨를 내버려두고 핸드폰을 터치하자 코에이 씨의 목소리가 재생됐다. 아니, 이 옆에는 어제부터 대체 어디 간 거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렇게 멀리 못 도망가겠지. 지금 빨리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어머, 그게 코에이 씨 본성이었군요. 안 됐네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범죄야. 남편이 와이프 관리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나츠미는 절 위해 완벽하게 집안이라면서 오직 저만을 위해 헌신하면 돼요. 애도 솔직히 필요 없었는데 있는 편이 나츠미를 집에 묶어두기 좋으니까요.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사람이 무슨 물건이야? 저랑 결혼했을 때부터 나츠미는 제 소유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일만 할 줄 아는 여자를 내가 독차지하겠다고.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있으면 나까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계속 거기 있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녹음한 대화를 들려줬더니 코에이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새파래졌다. 이건... 당신 일처리가 어설프네? 요즘 세상 아무나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장모님. 이건 날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나도 방에서 나와서 한마디 했다. 날조 같은 게 아니야. 임신하고 입덧 시작하면서 이 사람 본성을 알았어요. 밥 안 만들었다고 불같이 화내고
인격 무시하고 무척 괴로웠어요. 호무라 덕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괴롭고 죽고 싶은 시간이었어. 당신이랑은 앞으로 영 끊고 살 거예요. 제가 기세 좋게 말하자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에이 씨, 난 자네의 성의를 믿고 소중한 딸을 도쿄로 시집 보낸 거예요. 딸을 자네 소유물처럼 노예처럼 막 부려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나도 보는 눈이 없었네요. 아니에요, 장모님. 여기엔 정말 사정이 정말 평범한 부부싸움이었어요. 전 계속 나치미를 소중하게 조용히 하게! 어머니의 무서운 호통에 남편도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자네 회사랑도 앞으로 거래 안 할 테니까요. 손님을 늘려준 건 감사하고 있지만 딸을 팔면서까지 장사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위자료나 양육비도 변호사 써서 청구할 생각이고 당신이 한 짓은 호무라가 다 퍼뜨렸어요.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이윽고 남편의 핸드폰이 막 울렸다. 아무래도 호무라가 퍼뜨린 얘기가 여러 회사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남편은 온갖 거래처에 변명 및 사과를 해야겠죠. 이걸로 얘긴 끝났어요. 다시는 이 여간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잠깐만, 나침이 나랑 얘기하자. 그동안 좋은 남편이었잖아. 사귀고 있는 동안 좋은 꿈 꾸게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깼으니까 당신이랑은 여기서 끝이야. 잘 지내. 얘들아, 이 녀석 쫓아내! 어머니의 한마디에 여간에서 일하는 체격 좋은 아저씨들이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눈 내리는 홋카이도의 밤은 지금 남편에겐 몹시 괴롭게 느껴지겠죠. 또 어머니가 이미 남편을 블랙리스트로 올려 공유해 어느 여관이고 안 받아줄 겁니다. 뼛속까지 어는 추위에서 밤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치미는 이제 그만 가서 쉬렴. 내일 바로 산부인과 가서 입원하라면 입원하는 게 좋아. 그치만 엄마, 입덧은 병이 아니래. 바보 같긴? 병이 아니니까 괴로운 거지. 약도 못 먹어, 이해도 안 해줘. 그런데 애랑 자기 목숨 달려있지. 괴로운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엉엉 울었다. 원래 괴롭다는 걸 새삼 깨닫고 안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곧 재판이 열렸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분할 지불하게 됐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바로 잘렸고 집을 팔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 파견직으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못 버티게 됐고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빚쟁이가 됐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안 보내주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전 무사히 쌍둥이를 낳고 요간에서 복귀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랑 어머니, 종업원분이 교대로 돌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불행해졌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가정폭력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저처럼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은 이치가와 렌, 사회인 3년 차이다. 하는 일도 제법 궤도에 올랐고 나름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여친 성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오늘따라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언제 다 끝내고 집에 가지? 빨리 안 하면 막차도 놓치겠는데. 집중, 빨리 끝내자. 나는 미친 듯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때 같은 부서인 미카씨가 말을 걸어왔다. 렌씨, 오늘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데 렌씨도 좋죠? 예?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오픈한 레스토랑 바가 있는데 거기 어때요? 나 거기 가보고 싶은데 괜찮죠? 그건 상관없는데 실은 오늘 일이 많아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걱정 마요. 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면 아빠도 화 안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니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7시에 회사에서 나가면 딱 맞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매사가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지만 그녀가 사장님 딸이다 보니 사실상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가고 싶으면 자기 친구를 불러내면 될 것을 왜 나한테 그래? 여기 분위기 괜찮다. 그쵸? 나 이런 분위기 완전 좋아하는데. 그러셨구나. 네, 괜찮네요, 분위기. 음식도 맛있고 술맛도 괜찮다.
우리 오늘 맘껏 마셔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 술 세요. 설마 술 잘 못해요? 센 편은 아닌데 아주 약하진 않아요. 그럼 됐네. 오늘 기분도 좋은데 그냥 말해버릴까? 뭘요? 아빠는 허락했는데 우리 사귈래요? 에? 아빠가 렌씨라면 오케이랬어. 우리 아빠 은근히 보수적인데 렌씨는 마음에 든다면서 바로 허락했어. 어때? 글쎄 너무 갑작스러워서. 설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나랑 사귀는 거다. 문제 없지? 그러면 오늘부터 내 남친이니까 이따가 집에 데려다줘. 처음부터 방 강제나 다름없었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힘들고 진퇴양난이랄까 상당히 난처했다. 처음부터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 나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재미있는 거 있으면 보죠. 그럼 다음 데이트는 영화관 가자. 같이 쇼핑도 가고 여행도 좋고 특히 해외여행. 가고 싶다.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아빠도 뭐라고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요즘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존댓말 금지. 우리 이제 연인이잖아. 그래. 온천도 괜찮겠다. 렌 집에도 가고 싶은데 그냥 오늘 바로 갈까? 뭐? 그건 안 돼. 사장님한테 아직 인사도 안 했고.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 오늘 사귀자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의외로 단계 밟는 타입이라서. 알았어. 재미없어. 나 너무 많이 마셨다. 이제 그만 가자.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싫어. 나 안 갈 거야. 다음에 또 마시자. 불금이나 출근 걱정 안 해도 되는 날. 내일 지각해도 아빠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이제 너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런 거 내가 싫어. 나는 많이 놀고 난 다음 날은 일부러 더 일찍 출근하는 게 루틴이야. 그 정도 자기 규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 알고 보니까 되게 범생이다? 모범생이 아니라 다들 나처럼 하지 않나? 아빠가 특별히 인정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다른 사원들하고 똑같이 굴 필요 없다니까? 넌 이제 특별해. 사원이라고 다 같은 사원이 아니야. 나는 만나보지 않으면 모르는 장점도 많이 있으려니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사귀자는 말에 동의했지만 1일째부터 벌써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야 어디. 더 가보지 않아도 벌써 끝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은 모니로버랜드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라 이른 시간부터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미카는 20분 지각. 이제야 나타났구나. 미카 늦었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신발이랑 옷이 매치가 안 되는데 겨우 갈아입고 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택시 탔는데 길이 막혔단 말이야. 그랬구나. 택시 운전수도 운전도 더럽게 못하고 왜 그렇게 느려 터졌는지 신호마다 걸리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할 듯. 손해배상? 얘 뭐래니? 가자. 오자마자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미카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그냥 집에 가고 싶어졌다. 대체 쟤는 뭘 잘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화풀이만 하고 있으니 대체 나는 쟤한테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다. 그런 기분으로 모니로버랜드에 입장했고 진짜 힘든 건 그때부터였다. 이왕 왔으니까 오늘은 재밌게 놀다 가자. 아씨, 조금 늦었는데 그새 저 줄 좀 봐. 저걸 언제 기다려? 짜증나.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 다 그러려니 하고 오는 건데 괜찮아. 저 정도는 이것저것 재밌는 거 많으니까 찾아서 즐기면 되지. 넌 참 속도 편하다. 처음부터 좀 더 일찍 만나기로 정했으면 됐잖아. 네가 약속 시간 늦게 잡아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짜증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지 말고 모처럼 힘들게 왔는데 한정 판매 머그컵 갖고 싶다며. 내가 오늘 그거 사줄게. 됐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뚜껑 열려. 여기서 그냥 가면 나중에 후회해. 가자. 놀이기구 오픈 시간이야. 얼른 와. 좀 지나면 기분 풀리겠지 하고 계속 달래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가 그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은 뭐 탈래? 먼저 머그컵 보러 갈까?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을 거야? 나 배고파. 그럼 레스토랑 가자. 점심시간이 되자 거의 모든 레스토랑이 붐볐고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쯤 되면 그녀가 화를 내겠구나 하고 예상은 했지만 더 화를 돋우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대체 줄을 얼마나 더 서야 돼? 배고파 죽겠는데 나 못 기다리겠어.
다른 데도 다 비슷해.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팝콘 먹을래? 진짜 되는 일이 없어. 그럼 팝콘이라도 사와. 응, 알았어. 넌 여기서 줄 서고 있어? 알았으니까 얼른 갔다 와.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미카의 기분을 달랠 방법이 없었다. 일단 팝콘을 사러 뛰어갔다. 그리고 여기 사왔어. 이거 무슨 맛이야? 버터맛. 나 이거 안 먹어. 허니맛을 사왔어야지.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네가 안 물어봤잖아. 네가 잘못 사오고 왜 내 탓을 해? 그래. 다시 사오면 되는 거지? 얼른 갔다 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내 탓을 하는 그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걸까? 아무튼 그녀 말에 반항도 못하는 나는 허니맛을 사러 다시 뛰어갔다. 자, 허니맛 어서 먹어. 맛이 왜 이래? 어디 나도 좀 먹어보고. 응? 난 괜찮은데? 맛만 있는데 왜? 이런 거 먹으면서 맛있다는 말이 나오냐? 너 미각이 있긴 하니? 원래 배고프면 다 맛있어. 아까 그 버터 맛은 어디 있어? 그거 버렸어. 그걸 버렸어? 어차피 못 먹는데. 그럼 버리지 어떡해.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힘들기만 한 걸까? 겨우 레스토랑에 들어가 앉아서도 맛이 없네, 요리가 늦네,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머그컵 보러 가자고 해도 귀찮아, 다 필요 없어, 그런 말만 하고. 아침부터 종일 이런 미카랑 같이 있다 보니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오늘은 너무 일찍 도착했네. 어차피 미카는 오늘도 지각을 할 테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기다려야겠다. 나는 시간도 때울 겸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켰다. 그때 미카한테서 라인이 왔다. 나 아직 집. 이제 나가니까 늦을 거야. 아직 집이라고? 왜? 어쩔 수 없잖아. 머리 모양이 잘 안 나와서 지금 왕짜증이거든? 그래, 알았어. 나 먼저 카페 들어왔어. 그래? 그럼 나 천천히 가도 되겠네. 미카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 그런데 어쩌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가 난다.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 타인의 기분을 이해 못하는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싶다. 오늘도 역시 왕짜증으로 시작하는구나. 나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임산부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 괜찮으세요? 저기 배가 아파서 쌍둥이거든요. 그럼 큰일이네요. 혹시 모니로버 병원 다니세요? 네, 맞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일어설 수 있으세요? 네, 저기 바로 앞에 있는 차예요. 나는 기꺼이 임산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친구 와이프가 몇 달 전에 모니로버 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나도 병원에 가본 적이 있고 해서 위치는 알고 있었다. 길이 안 막혀야 할 텐데. 평소보다 훨씬 더 안전운전에 주의하면서도 마음은 조바심이 나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남편분은 아래 매점에 가서 임산부용 잠옷 좀 사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수건 2장하고 슬리퍼도요. 서두르셔야 돼요. 네? 간호사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변명할 시간도 없어 보여서 시키는 대로 매장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미카에게 연락을 했다. 미카, 미안.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카페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카페에 있었는데 손님 중에 몸이 안 좋은 임산부가 있어서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거든. 뭐? 네가 뭔데 그렇게까지 해? 바로 옆에서 배 아프다고 사색이 되는데 어떻게 그럼. 최대한 빨리 갈게. 일단 연락을 하고 카페로 출발했다. 약속한 카페에 도착해보니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 있었다. 미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나는 다시 미카에게 연락했다.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집이지. 나 그냥 집으로 다시 왔어. 생판 모르는 남의 부인 돕느라고 나를 내팽개쳐? 그게 말이 돼? 야, 너 진짜 눈앞에서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것도 임산부가 그걸 어떻게 남을 나라해. 그럼 그 여자 남편한테 연락을 해야지. 네가 왜 나서? 언제 봤다고? 나는 오거나 말거나 딴 사람이 더 중요해?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럼 남을 도우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굳이 도울 필요가 있었냐 이거야 내 말은.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당연하지. 자기 여친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라는 게 말이 돼?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아빠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렇게 해. 네 맘대로 해. 너하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네가 말 안 해도 그러려고 했어. 뭐? 너 나랑 헤어지면 바로 해고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딴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 너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누가 할 소리. 지금까지 고마웠다. 잘 있어라. 그렇게 미카와 한바탕 싸우고 헤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디로 다 가버린 것 같았다. 그보다 아까 그 임산부가 조금 걱정이 됐다. 아기는 무사한가? 친구 와이프는 3개월 전부터 입원을 했던 것 같은데 조사는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이 스쳤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장님 호출이 있었다. 대체 몇 살까지 아빠 찾고 어린애처럼 굴 건지. 해고된다고 해도 내 인생은 쫑 안 나. 그리고 사장 입에서 나온 한마디. 넌 해고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미카와는 결별, 회사는 해고. 차라리 잘 됐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렌씨 핸드폰인가요? 네, 그런데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어제 제 아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렌씨가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아기가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좀 갑작스럽기는 한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으신가요? 시간 되시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전 아내분이 많이 힘들어하시길래 그냥 병원까지 태워다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라도 꼭 인사를 하고 싶어요. 혹시 초밥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퇴직 파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 반, 거절하기 힘든 마음 반 해서 나오키 씨와 초밥을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인께서 배가 너무 아프고 쌍둥이를 임신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순간 덜컥했어요. 실은 친구 와이프가 몇 달 전에 모니로보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때도 배가 아프다면서 7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덕분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네요. 혹시 그날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나오셨던 건 아니에요? 데이트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아, 방해라뇨. 아니에요. 여친하고는 헤어졌어요. 네? 설마 저희 와이프가 관련이 있나요? 그런 셈이죠. 덕분에 저도 큰 도움 받았습니다. 에? 무슨 얘기신지. 여친이 좀 이기적인 타입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 딸이에요. 자기랑 헤어지면 해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도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결별의 해고에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시다면 저희 회사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오키 씨는 명함을 내밀었다. 헉! 모니로보 주식회사? 인류 대기업 대표이사? 헉! 나오키 씨, 이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모니로보 사장님이라니. 아니에요. 아직도 성장 중인 회사에 불과합니다. 렌 씨는 그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SE 담당이었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에 꼭 오셨으면 합니다. 렌 씨처럼 정의감이 있는 분이라면 꼭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세요? 사장님이 진심으로 제안하시는 거면 저로서는 너무 큰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채용 확정! 나로서는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었다. 세상에, 모니로보 주식회사라니. 입사 경쟁이 그 어떤 회사보다 치열하다 못해 저세상 입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 회사이다. 내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나오키 씨 회사에 입사를 한 후 나 스스로 스킬업 됐다는 생각이 든다. 동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모르는 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훌륭한 멤버들과 함께 일하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나오키 씨의 부인인 유미카 씨 병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다. 렌씨, 바쁠 텐데 고마워요. 오는 길에 꽃 사왔어요. 어머나 예뻐라. 어쩜 사오는 꽃마다 이렇게 센스가 넘칠까? 나도 매번 사오잖아. 너는 센스가 좀... 진짜 너무하네. 아이, 다음엔 나랑 같이 사러 가자. 응, 그럼 너무 좋지. 나는 뭘 해도 센스가 떨어지거든. 아니야, 너는 너만의 좋은 점이 있어. 걱정 마. 설마 그런 게 진짜 있어? 있어요. 언니 걱정도 엄청 많이 하고 따뜻하고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저렇게 너 칭찬해주는 사람은 렌밖에 없다. 아이, 너 그냥 빨리 렌하고 결혼해라. 언니 갑자기 뭐라는 거야. 깜짝 놀랐네. 아이는 놀라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하긴 그럴 수밖에. 바로 자기 면전에 서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으니. 나는 어느 틈엔가 이 가족들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아이와 연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금 후면 유미카 씨도 출산을 하게 된다. 나도 아이도 출산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오키 씨는 앞날에 데뷔해서라면서 나에게 고급 맨션을 선물해 주었는데 주말엔 그 맨션으로 아이가 놀러 왔다. 그때 누가 또 찾아왔는지 초인종이 울렸다. 미카! 오래간만이네. 근데 언제 이렇게 고급 맨션으로 이사를 했어? 네가 여길 어떻게 알았어? 너 그리고 모니로버에 취직했다면서? 은근 대단하다. 우리 말이야, 화해하고 다시 만나자. 내가 없어서 너도 많이 외로웠지? 미카는 어디서 알아냈는지 스토커처럼 내 신상을 꿰뚫고 있었다. 뻔뻔하게 다시 만나자는 소리를 하다니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린 이미 헤어졌고 너랑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회사도 다르고. 누가 뭐래? 회사는 그대로 다녀. 그게 더 좋지? 내가 다시 네 여친 해준다고. 아예 결혼을 해줄까? 그때 됐습니다. 렌은 저랑 결혼할 거라서요. 헉!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온 이런 허접한 여자가 뜬금없이 끼어들어. 저런 못생긴 애랑 다니지 마. 내가 있잖아. 당장 꺼져. 피곤해. 뭐라고? 너 후회할 텐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할 거거든. 아빠가 모니로버 사장한테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애는 바로 해고야.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갑자기 나오키 씨가 나타나서 모두 깜짝 놀랐다. 당신 뭐야? 뭔데 끼어들어? 난 렌을 고용한 고용주니까 상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모니로버 주식회사 사장님? 제 여동생과 렌은 약혼한 사이예요. 어디서 굴러온 허접한 여자는 아니죠. 최소한 그쪽보다는 제대로 된 여자일 것 같은데. 기가 막혀서 정말. 나보다 잘난 여자 있음 나와보라고 그래.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올 곳이 아니야. 렌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인데 해고라니?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렌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걸요? 내가 옛날 그 이치가와 렌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난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이미 넘치게 행복해. 앞으로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바빠. 알아들었으면 그만 가봐. 뭐야? 다 거짓말이지? 당신처럼 배려라고는 없는 여자 정말 불쾌해. 가라고 그만! 미카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돌아서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런 악몽은 다시는 꾸고 싶지 않다. 나오키 씨, 아이는 유미카 씨의 병실로 향했다. 유미카 씨는 제왕절개로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이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오키 씨와 유미카 씨는 다시 한번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두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카가 그날 이후로 나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자기가 사장 딸이라는 걸 내세워서 남자를 꼬시고 그러다 해고하고 그런 일을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니 회사 분위기도 나빠지고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미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통사정을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다 그 회사는 끝내 도산하고 말았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취를 감췄고 어디서 무얼하며 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오키 씨 부부는 쌍둥이가 태어난 후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찌나 아기들이 귀여운지 너무 부러운 가족이다. 나오키 씨의 다음 목표는 해외 진출이고 현재 대형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쌍둥이 육아에 최선을 다하는 워킹 파파. 사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대학 졸업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세는 천천히 갖기로 했지만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도 어쩌면 쌍둥이 아빠가 될지도 모르겠다. 회사 열심히 다녀야겠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 내 이름은 사이조 마리, 나이 25. 우리 집은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기업 경영주이고
나는 이런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경영진 일가족들은 대대로 T대 혹은 K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인류대 출신들로 나 역시도 이런 수재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숙명을 지고 태어난 만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집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유전자라는 게 바로 가족들이 나에게 붙인 결론이었다. 성적이 이게 뭐냐? 너는 유서 깊은 니시조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몸이야. 장남인 네 오빠하고 똑같이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데 말이야. 대체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너 가을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니? 죄송해요. 다음엔 성적 올릴 수 있게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가 말하는 다음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매번 다음 모자란 것 같으니라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똑바로 해. 공부는 자기가 한 만큼 반드시 성적으로 증명된다. 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중간밖에 되지 않는 내 성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강력한 엘리트 사고방식의 엄마도 아빠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게으르다, 모자라다, 멍청하다 등의 욕을 밥 먹듯이 들으면서 지내야 됐다.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용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도우미들도 모두 나를 벌레 보듯이 했지만 유일하게 5살 위인 오빠만큼은 나를 이해해줬기 때문이다. 오빠는 항상 내가 아빠한테 혼나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내 방에 와서는 막대 사탕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위로해주던 사람이었다. 자,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진대. 오빠,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나 정말 바본가 봐. 내 생각에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다른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 안 하시니까 말이 네가 지금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오빠는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얘기야? 당연하지 말이야. 너의 장점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엔 분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널 몰라주더라도 넌 네 자신을 믿고 강해져야 돼.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을 땐 어떡해? 그럴 때는 이 사탕을 먹으면서 오빠가 한 말을 떠올리면 되지. 약속? 응, 약속할게 오빠. 오늘 공부는 됐고 일찍 자는 게 좋겠다. 오빠! 왜? 오빠는 앞으로도 쭉 내 편 들어줄 거야? 그럼 오빤 네 편이야. 자, 얼른 자. 자상했던 오빠. 하지만 오빠는 성인이 되면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아빠 회사 일을 도와야 했고 일이 계속 바빠지면서 오빠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은 내가 중요한 모의고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때 오빠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속으로 오빠가 와서 아빠를 좀 진정시켜주려니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빠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차피 가망 없는 애를 두고 화내봤자 아버지만 손해예요. 원래부터 타고난 머리가 저랑은 달라요. 그냥 인정하면 아버지도 편해지시잖아요. 괜히 혈압만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때 되면 집에서 내보내면 그뿐이에요. 오빠, 나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빠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나한테 너같이 멍청한 여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그날 이후로 오빠는 나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사람, 오빠한테도 외면받았어. 집안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오빠마저 나에게 차갑게 변해버린 지금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흘러 나는 고3이 되었다. 오빠는 정식으로 아빠 회사에 입사해서 막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무렵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뒤를 이어 오빠가 조만간 사장에 취임하기로 정해진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너한테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투자를 해왔는데 제대로 성과를 얻은 게 없지 아마?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든지 말든지 하고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대신 집에서 너한테 경제적 지원은 이제 없을 거야.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기로 하고 집에서 나왔다. 집은 떠나던 마지막 날에도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빠, 안녕. 미안해, 마리아. 학비는 대출받아서 충당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공주처럼 잘한 티가 나는지
알바 면접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역시 해보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고 갑자기 알바를 빼먹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신 땜빵을 해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공부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나로서는 몸으로 하는 노동은 의외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알바가 귀찮고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노력이 월급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이룬다는 면에서 달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으니까. 아마 아빠는 세상 제일 높은 곳에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 딸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걸 알면 아마 졸도할지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대학에서는 내가 누구 딸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분위기 좋은 카페도 찾아다니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캠퍼스 라이프를 나름 충실하게 보내고 있었다. 단, 딱 한 사람, 어떤 남자애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빼고 마리린, 오늘은 진짜 나랑 사귀는 거다. 응? 이 자식은 죄송. 이 남자의 이름은 사카모토 타카쿠니. 같은 대학에 다니는 앤데 친구 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업의 사장 아들이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명품을 걸치고 나타나서는 그걸 진짜 티를 내는 타입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행동을 만발한다. 우리 식구들도 이 정도로 티를 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도 저런 부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액하고 토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멀리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무관심한 태도가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렇게 매일 지겹게 따라다닌다. 남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쪽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마리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중소기업 도련님이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저러는지. 알바 갈 시간이에요. 비켜요. 야야, 알바비 내가 줄게. 그냥 거기 땡땡이 쳐. 내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쪽팔리잖아. 안 그래?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은 금이라잖아. 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즐겨야지. 우리 둘이 나랑 사귀면 알바 그딴 거 일체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은 됐고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할까? 자, 100만 원 이거 받아. 이 돈으로 나랑 놀러 가자. 어때? 좋지? 됐어요. 저 돈 충분해요. 너 100만 원으로 성에 안 차니? 이 진상을 떨고 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달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시하고 냅다 뛰어서 알바를 하러 편의점으로 갔다. 괜히 질투심 자극해서 더 꽂히면 어떡하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나리, 무슨 일 있어? 미안,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웬 땀을 그렇게 흘려? 너 괜찮아? 미츠루 선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해결하고 왔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도망쳐 오느라고. 뭐? 설마 스토커?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꾸 사귀자고 따라다녀서요. 그런 놈들은 조심해야 돼. 저기 오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네? 아니에요. 선배님 바쁘신데 괜히 저 때문에. 됐어. 내가 요즘 운동 부족이라 좀 걸어야 돼. 상부상조니까 신경 쓰지 마. 가자. 알바 시간 됐다. 아저씨, 아니 오빠 사랑해요. 방금 이건 K-드라마 흉내. 요즘 나의 취미는 K-드라마. 이렇게 숨기기 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미츠루 선배.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고 진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완벽한 사람인데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학비도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드리기 위해 알바를 몇 개씩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나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줬던 사람도 미츠루 선배였다. 이 알바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미츠루 선배 덕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은인이기도 하다. 정말 열심히 사는 미츠루 선배의 모습에 나는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선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여자 혼자 밤길 위험하잖아. 두근두근.
선배와 같이 걷는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다. 야, 마리! 너 이 자식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카모토는 100% 내가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네가 사카모토냐? 마리한테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마리는 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걸 몹시 불편해하니까. 마리가 분명하게 거절했다는데 너 이러는 거 질척대는 걸로 보이는 거 알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마리, 네가 좋아한다던 자식이 이 자식이냐? 아니 그게 뭐야, 진짜? 야, 정신 차려. 이 자식 딱 보니까 돈도 없게 생겼는데 이런 자식 뭐가 좋다는 거야?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선배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부모님 돈 가지고 뻐기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마리야, 난 걱정돼서 좋게 충고한 건데 네가 대놓고 까면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 응? 그만해. 너 거기서 더 나가면 협박이나 마찬가지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해.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아버지가 다 없던 일로 만들 텐데 괜찮겠어? 흑수저들한테는 너무 저세상 얘기라 감이 안 오나? 내가 점 찍은 거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 조심해. 마리, 너도 까불면 가만 안 둘 거야. 사카모토는 자기 말만 하고 그대로 가버렸고 나와 미츠루 선배는 이 황당함과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선배까지 괜히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방금 저 자식이 한 말이 진짜라는 뜻? 저는 그게 죄송해요. 선배 부담되실 텐데 저 그만 갈게요. 선배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중이었다는 것도 까먹고 도망치듯 뒤돌아가려는데 미츠루 선배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았다. 저기 나 아직 대답 안 했는데 듣고 가야지. 네? 그동안 미츠루 선배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훈훈한 마무리. 그리하여 드디어 나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다. 집에 와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멈출 줄 모르고 뛰었고 이러다간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닐지 걱정될 정도로 나의 행복지수는 최고치로 올라갔다. 하지만 또 그 자식이 나타나서 내 행복을 방해했다. 선배, 바쁜데 제가 시간 뺏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사카모토가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나도 같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쇼핑을 하러 나왔는데 미츠루 선배는 혼자 가는 건 불안하다며 쇼핑센터에 같이 와줬다. 이건 마치 데이트? 아니지,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데이트? 하지만 첫 데이트 중인 우리 앞에 갑자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이야, 해치워. 오케이, 누구 먼저 할까? 으악! 선배! 다음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뒤쪽에서 나타나서 전기 충격기를 미츠루 선배 등에 갖다 댔고 선배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목표물 하나 처리 완료. 당신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닥쳐! 어쭈, 이 자식 아직 안 죽었는데? 해치워! 두 남자는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미츠루 선배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리, 너 빨리 도망쳐! 미츠루 선배는 사정없이 맞으면서도 도망치려며 필사적으로 나를 밀어냈다. 하지만 선배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어떡해! 실수로 여자까지 때렸어! 야, 이 병신아, 똑바로 안 해? 미안, 여자가 달려들 줄은 몰랐어.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피해! 어딜 가! 이거 안 나? 재수없게!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경찰이 왔고 나는 포켓몬 중 한 명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결국 두 사람은 도망칠 타이밍을 놓치고 때마침 달려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미츠루 선배는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는 선배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선배, 눈 좀 떠봐요. 이제 좀 알겠냐?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예스! 그래, 내가 한 짓이야. 그게 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말 거역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었잖아.
용서 못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고 저런. 벌써 우리 아버지가 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이걸 어쩌나?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자백했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이거고 저거고 전부 다 몽땅 다 없던 일처럼 됐다니까. 마릴은? 말도 안 돼. 아유 울었어요. 그래봤자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줄 텐데. 다 아는 거지만 세상은 돈이 곧 법이고 정이야. 자, 이게 마지막 찬스야. 마릴, 내 여자 할래? 아님 평생 거지처럼 살래? 너 같은 사람하고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놀라워라. 아직 여유가 있네. 너 진짜 후회할 텐데 겁 안 나? 나는 무법천지인 현실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은 결국 돈이 정이라고. 그럼 아빠가, 엄마가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이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걱정돼서 보러 왔어, 마리야. 오빠. 너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 대체 얼마나 맞은 거야? 1년 만에 만난 오빠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집에서 내쫓은 오빠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거야. 마치 예전 오빠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오빠! 나는 어느 틈엔가 오빠에게 사정을 모두 말하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얘기를 다 들은 후 그 자식한테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오빠는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나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어떤 빌딩 앞이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가보면 알아. 오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걷자 창고 비슷한 곳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사카모토와 한 중년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투적인 사과나 받으려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사카모토 사장님,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뭐해? 다카쿠니 너 얼른 무릎 안 꿇어?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리가 마사키 사장님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집에서 나간 후에 곧바로 사장에 취임하게 됐어. 그거 말고. 사카모토 공업은 우리 회사 하청 중에 하나야. 우리 회사하고 하는 거래가 매출의 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 네, 그렇습니다. 마사키 사장님과의 거래가 없으면 저희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혹시 뭐 다른 원하시는 거라도?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과 또 동생의 소중한 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사과로 제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원하시는 금액만큼 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경찰에 가서 없었던 일로 했던 거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그 죗값을 받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평판이 떨어지고 그럼 정말 도산할지도 모릅니다. 선택하시죠. 우리 회사하고 거래가 중단돼서 오늘 당장 도산을 하던가 아님 그 거래를 남겨두고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던가 선택은 자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카쿠니 가자. 나 진짜 가야 돼. 싫어. 마침내 사카모토와 현행범 2명은 다시 경찰서에 출두했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널 내보내지 않았을 거야. 험한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마리아.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중에 오빠에게 들어서 알게 됐지만 오빠는 진짜로 나를 미워해서 집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집안의 족쇄에서 풀어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구미해낸 끝에 부모님의 관심을 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다. 만약 오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지금쯤이면 어느 재벌집 아들과 정략 결혼을 당했을 게 분명했다. 나는 오빠의 속뜻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감사와 화해의 의미로 오빠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의 비호를 잃게 된 사카모토는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여죄까지 모두 가중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꽤 긴 시간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대거래처 사장인 오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도 연을 끊었기 때문에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한다 해도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지고 말았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파렴치범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입원 중이었던 미치루 선배는 얼마 후 무사히 의식이 돌아왔고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미치루 선배와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오빠와의 오해가 다 풀렸기 때문에 오빠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것과 그리고 가끔 오빠가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빠도 위험에서 나를 구해준 미치루 선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빠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선배는 오빠분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라고 해서 한참 웃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오빠의 권력이 그들보다 더 세서 이번 일이 해결됐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이나 돈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내 이름은 아라마키 유키, 16살의 고등학생이다. 지금부터 나와 삼촌 사이에 일어났던 대박 황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우리 집 가족 구성을 설명하자면 아버지 슌스케 씨와 엄마 미카코 씨,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이고 나는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두 분이 쉬는 날에는 가고 싶어하는 곳마다 데려다 주었고 혼자서 두 분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우리 세 식구는 항상 화목했고 평화로운 일상이 함께했었다. 나는 이런 우리 가족의 화목과 평화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이지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아빠의 한마디 말에서 비롯됐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갈래? 아빠가 친할머니 댁에 가자는 말을 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집에서 보자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에 간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건 거의 6년 만의 일이다. 설이나 추석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언제나 외갓집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친할머니와 사이가 나빠서 6년이나 찾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친할머니인 치에미 할머니는 우리 집에 혼자서 여러 번 놀러 온 적도 있고 엄마하고도 사이 좋고 나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 아주 자상하고 좋은 분이시다. 때문에 친할머니 댁에 이렇게 오랫동안 발길이 뜸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주말이 되고 우리 세 식구는 아주 오랜만에 친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친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건 아니고 신고 오랜만이다. 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아빠보다 4살 아래인 신고우 삼촌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는 삼촌하고 명절 때마다 만났고 그때마다 같이 놀아줬던 기억도 남아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삼촌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대낮인데도 잠옷으로 보이는 추리닝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삼촌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체적으로 더럽고 쳐다보기도 꺼려지고 뭔가 피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느낌이라는 게 티가 나면 그건 그것대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 인사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먼저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느낌적으로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린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나와 엄마는 거실에 남고 아빠와 할머니가 따로 얘기한다며 다른 방으로 갔다. 그 틈을 타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좀처럼 말을 안 하고 머뭇거리던 엄마는 내가 끈질기게 질문하자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었다. 이유는 신고우 삼촌 때문이라는 것인데 신고우 삼촌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 그 뒤 재취업을 하려고 했건만 직장을 잡지 못했고 그러다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했는데 그게 아마도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알바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만 빠져 있는데 그게 벌써 4년이나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아빠한테 삼천이를 의논하자고 집으로 불렀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어렵게 할머니 댁에 모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빠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찾아질 리는 만무하고 우리는 성과 없이 할머니 댁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어른들 세계는 참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트러블이 일어나고 말았다. 유키, 안녕. 나 누군지 알겠어? 신고우 삼촌이야. 네, 당연히 알죠. 근데 제 라인 아이디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노트에 적어놓거든. 그 노트에 적힌 전화번호 보고 아이디도 알았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근데 저한테 왜 연락했는데요? 거리감 느껴지게 왜 그래? 옛날처럼 편하게 애교도 떨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불쾌감과 섬뜩함이 온몸의 신경을 긴장시켰다. 다 떠나서 삼촌이 불쑥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친한 척을 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불편한 건 당연했다. 그걸 시작으로 툭하면 학교 생활은 어떠냐느니 집에서 부모님하고 사이는 좋냐느니 이것저것 물으면서 연락을 했다.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대충대충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촌하고 톡을 하는 게 정말 징그럽고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적당한 거절 방법을 못 찾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의 목적이 무언지가 밝혀졌다. 유키야, 있잖아.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꼭 네 대답을 듣고 싶어. 뭔데요? 유키, 너 혹시 남친 있어? 없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중학교 때 한번 사귄 적 있어요. 걔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저기 그런 걸 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건 그렇지. 미안. 그럼 질문을 바꿔서 너 연상은 어때? 몇 살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몇 살까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비슷한 나이라면? 내가 연애 경험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나도 눈치를 챌 정도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게 느껴졌다.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빼박 아닌가? 아무래도 삼촌은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당연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빠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남자가 그것도 삼촌이 이건 뭐 근친상간? 나이, 혈연관계가 설사 없다고 쳐도 머리도 안 감고 일도 안 하고 한심한 꼬락서니를 떠올리면 솔직히 옆에 오는 것도 싫을 정도인데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하에 연락을 차단했다. 이제 삼촌도 더는 어쩌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름방학이었고 평화로운 평일 낮에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에 왔다가 인사나 하고 가려고 왔어요. 삼촌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서 내 방으로 도망쳤다. 조금 있다가 유키, 삼촌 왔는데 내려와서 인사할래? 네 얼굴도 보고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방으로 나를 부르러 왔다. 인사를 안 한다고 버티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마지못해 내려갔다. 내가 내려가자 삼촌은 진짜 티나게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오래간만이다. 최근에 너하고 얘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 네. 나는 무슨 의도로 그런 라인을 보낸 거냐고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내 방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님 삼촌이 빨리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속으로 계속 빌고 있을 때 삼촌은 천천히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그러니까 요즘 여고생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구했는데 너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 애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하나 내 앞에 내밀었다. 솔직히 정말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자 삼촌은 그럼 나는 그럼 이만 또 보자 유키. 그러더니 허둥지둥 우리 집에서 나갔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방에 올라와서 그 과자를 열어보니 뭐야 이거?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다. 그 종이에는 새빨간 글씨로 라인 무시하지 마! 라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무서운 공포심을 느꼈다. 내 이름은 아라마키 슌스케.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좋은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본가 가족과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한 편이 못 된다. 어머니와는 이상적인 모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문제는 동생이다. 남동생 신고우는 38살의 백수. 간단히 말해 대책 없고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은 전혀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이 없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 정도 있었다.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보험금이나 집 등 상속권도 있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당장 먹을 걱정이 없으니 일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동생 문제를 회의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었지만 결국 둘이 머리를 맞대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막 백수로 눌러앉았을 때는 엄하게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공장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동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준 적도 있다. 그때는 그걸로 일단 해결이 됐다고 믿었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친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걸어왔다. 지각,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단순 작업은 거부하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작업은 시키려고 하면 능력이 모자라고 결국 친구가 근무 태도를 지적하자 아이 더럽게 난리네. 이딴 거지 같은 회사 사장도 사장이라고 정말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근무 시간 중에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덕분에 친구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나는 이 일이 있으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겁이 나서 동생에게 일자리를 주선하지 못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내가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해도 동생이 면접에 갈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 줄곧 어머니는 답답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 문제를 한탄하셨는데 솔직히 당사자인 동생이 저런 태도라면 옆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이젠 그냥 포기하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짓고 앞으로는 오로지 내 가족을 최우선에 두고 살리라. 가족과 내일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자고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제법 심각한 얼굴로 얘기 좀 하자며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그게 오늘 낮에 신고우 삼촌이 왔다 갔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줄곧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애가 왜 우리 집에 왔었는지 나도 아내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다만 의문을 가질 뿐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딸아이한테 준다면서 과자를 하나 들고 왔다고 한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지금 잠깐 얘기할 시간 돼? 응. 어제 삼촌 왔을 때 너한테 과자 줬다면서? 그랬어. 너하고 삼촌이 그렇게 친하고 그런 거 없지 않았니? 그런데 왜 일부러 집에 와서 너한테 과자를 주고 갔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삼촌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그런데 미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빠나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사실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삼촌한테서 계속 라인이 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연락 차단했는데 그런데 어쩐지 이상했어. 아빠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따가 가족회의 열자. 역시 딸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무엇보다 일부러 어머니 수첩을 뒤져서 딸아이 연락처를 입수했다는 점부터 의도가 의심쩍었다. 좀 전에 딸아이와 라인을 주고받았을 때도 아이가 뭔가 겁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딸아이와 아내를 불러 셋이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러자 딸아이는 겁먹은 듯한 모습으로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동생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삼촌이 조카한테 보내는 거라고는 보기 힘든 불편한 내용들이었다. 마흔을 목전에 둔 남자가 여고생한테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였다. 아내는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때 받은 과자 속에 이게 같이 들어있었어. 그건 라인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였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즉시 동생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깨우고 동생을 불렀다. 나는 라인 내용과 협박 편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얘는 더구나 네 조카야. 하지만 동생은 어디 개가 짖냐는 듯한 얼굴로 그건 그냥 농담으로 쓴 거지. 라인도 삼촌이 조카를 걱정해서 몇 마디 한 건데 웬 오버? 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나는 누구랑 언쟁을 벌이거나 싸움은 젬병인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내 딸아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절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었다. 너도 생각을 해봐. 여고생이 이딴 메시지를 받으면 받는 입장에서 좋아하겠어? 네 딸뻘인 애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이런 당연한 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유키는 공포에 떨고 있어. 이게 네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증거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신고가 흥분한 목소리로 반격을 해왔다. 그래, 형은 좋겠어. 운 좋게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나는 불운의 연속이야. 더럽게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도 잠깐 달달한 상상 좀 한 건데 그것도 죄야? 그리고 유키도 내가 보낸 라인 받고 좋아했단 말이야. 부모라고 니들이 멋대로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16살이면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야. 대체 뭐가 문제야? 흥분했는지 두서없이 말을 뱉으면서 결국 딸아이에게 딴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해버린 동생. 결국 우리 둘의 싸움은 큰 싸움으로 번졌다. 더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내가 손이 올라가려고 하던 찰나 우리 둘의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물을 한 바켓을 떠와서 우리에게 끼얹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 어디서 다 큰 것들이 싸움이야? 정신들 차려! 니들이 중학생이냐? 그딴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남동생 앞으로 조용히 다가와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의 뺨을 거칠게 올려치신 어머니. 어머니의 행동에 동생은 물론 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온화한 분이셨고 개구쟁이 아들들에게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는 분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멍에 있는 우리 둘을 향해 어머니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다. 신고, 나는 네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있었다. 자식은 어찌됐든 모두 부모 책임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책임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뒤 봐줄 사람이 있으니 상관없다. 그런 거였니? 오늘 일로 나도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류를 하나 꺼내셨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집도 내놓을 거고 이미 부동산에도 얘기를 해뒀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양로원에 관한 서류였다. 자신은 양로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이니 동생더러 앞으로 알아서 살 길을 찾고 각자 도생하자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동생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고 그걸 깨달은 동생은 갑자기 어린애처럼 엄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제 잘할게. 직장도 구하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갑자기 정말 어린애라도 된 듯 응석을 부리는 동생을 앞에 두고도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 딱 반년이다. 그때까지 네가 어떻게 살 건지 정해두는 게 좋을 거다. 하다 네가 감히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협박해? 당장 내쫓고 싶지만 아들이 뭐라고 반년이나 시간을 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는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동생도 이번은 진짜구나 하고 느낀 바가 있었는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결국 굶어 죽기 싫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처지의 노인 동생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자기는 모르겠다고 철판을 깔기로 작전을 세운 건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년을 보냈다. 아마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의 물건을 모두 정리하신 후 반년 후에 자기가 말했던 대로 양로원에 입주하셨다.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집안에 있던 동생은 결국 이거 놔! 여기 내 집이야! 이젠 아니거든! 여기서 얼른 나가! 경찰이 출동했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설마 일자리도 구하고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니 했지만 동생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항상 최악을 보여주었다. 아빠. 왜 그래? 너 학교 갈 시간이잖아.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그게 요즘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뭐라고? 삼촌이 집에서 강제로 퇴거 조치를 당하고 얼마 후 그 무렵 나는 삼촌이를 잊고 겨우 평소처럼 지낼 수 있게 됐을 때였다. 뭐지? 내 뒤에서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걸음을 멈추면 뒤에서도 멈추고 내가 다시 걸어가면 뒤에서도 따라걷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뒤를 비춰보았다. 그러자 역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무조건 달려서 근처 아무 집이나 일단 들어갔다. 헉! 너 누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를 따라와요. 그럼 큰일이지. 얼른 부모님한테 연락부터 해.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서 창문으로 바깥 동정을 살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싱거운 삼촌이었다.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유케,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삼촌이 스토커처럼 계속 나를 따라와서 무서워서 지금 모르는 사람 집에 무조건 들어와서 사정 말하고 잠깐 피신 중이야. 엄마 빨리 와. 나는 울면서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때 집주인분이 경찰에 연락을 해주셨다. 삼촌은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경찰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능력은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다. 외모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손쉽게 검거되었다. 여긴 위험하니까 집부터 이사하자. 아빠의 그런 결단으로 집도 멀리 이사하고 학교도 옮겼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서야 차츰 예전과 같은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부디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나를 구해준 집주인분께 인사를 하러 한번 찾아갔었는데 홈리스 대상 무료 급식센터에 삼촌이 줄을 서서 밥을 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입주한 양로원 주위를 배회하다 신고를 당하고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양로원 입구 안내 데스크에 대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당장 불러! 안 그러면 여기 내가 다 불사지를 거야! 라면서 난동을 부리며 협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양로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삼촌은 이번엔 실형을 면할 수 없었고 당분간은 감옥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종과자가 된 삼촌과 앞으로 2번 다시는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